네, 다음 발표. 블록체인 해킹 가즈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전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재일 군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좀 수월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쭉 한번 봐주시고 주요 내용은 가운데 있는 블록체인 취약점 찾기 실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 발표를 들으시면서 블록체인에서는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약간의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취약점을 찾는 실습을 해보시면서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문제 7문제 그리고 보너스 문제 3문제까지 해서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문제를 맞추실 때마다 상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링 이더리움이라는 제목의 블록체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서적을 상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킹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웹 해킹, 시스템 해킹, 암호학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난 여러 가지를 다 두루 잘하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튼 현재 주제인 블록체인 해킹도 이런 여러 가지 해킹 분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해킹의 히스토리를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하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2007년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계 금융위기를 바라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걸 보니까 금융기관 못 믿겠다. 중앙은행 못 믿겠다. 정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가상화폐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생겨난 게 비트코인이고요. 이게 2008년 10월에 백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토시가 개발까지 다 해서 3개월 후에 이 백서에 이어서 실제 소스코드를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노드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도에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의미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는 것에 성공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막 비트코인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2,5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2014년도에서부터 이런 가상화폐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이군이 설명해준 오직 51% 공격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지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냥 웹사이트고 웹해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해킹을 많이 당했었죠. 그리고 2015년 1월에 이더리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이군이 설명해 준 것처럼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서 가상화폐만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면 유용하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다음에 2016년도에는 더 다오 해킹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640억 원이 도난당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기존의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리고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분기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유명한 해킹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한 2020년도에서부터 여러분들 아마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파이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라는 얘기고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소를 돌리고 어떤 대출을 받거나 혹은 내가 내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자 농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이율, 100% 이런 식으로 줘보니까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쪽 디파이에다가 마구마구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들의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고요. 그러면 해커들이 봤을 때는 그거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 돈을 이제 훔쳐가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21년서부터 계속 해서 한 번에 막 몇십억, 몇백억씩 털리는 대형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해킹 사고들 기사들을 갖다 붙여넣기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록체인 업체들에서 이제 보안 감사를 많이 맡깁니다. 내가 이런 신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보안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달라 해가지고 이제 보안 업체들에게 오디팅을 많이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버그 바운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제보를 하고 그리고 포상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의 어택 벡터들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P2P 노드들, 아까 전에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되려면 뭐라도 내가 네트워크 포트를 열고 있어야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2P 포트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333이라는 포트를 열게 되고 이더리움은 30303이라는 디폴트 포트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가 열려 있다는 말은 공격자가 접속을 해서 뭔가 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데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취약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RPC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위에 P2P는 그 이제 블록체인 코어에 가까워서 이제 컨센서스나 블록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RPC 엔드포인트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나 이 블록체인에 어떤 요청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R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궁금해. 혹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싶어. 그리고 그 배포한 프로그램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R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8332 그리고 이더리움은 8545라는 포트를 열게 돼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 포트에 접속을 해서 나쁜 짓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들 얘네들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어떠한 함수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들은 혹은 해커들은 중간에 있는 R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다양한 명령들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상한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이제 돈 복사도 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한번 직접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해보진 않을 건데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그러면은 현재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막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A가 B에게 송금한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뭐 A가 B 컨트랙트에 함수를 호출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걔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이 뒤에 화면이 나오게 되고 탭들을 쭉 보시면 컨트랙트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라는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또 이제 코드 그리고 리드, 라이트 이런 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코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 코드를 다 볼 수 있고요. 이제 물론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개발자가 나는 소스 코드 같이 공개 안 하겠다라고 체크했을 경우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리드 컨트랙트 저 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중에 사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들만 또 추려가지고 쉽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함수가 있구나. 근데 이 함수에다가 좀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퀴즈를 준비했고요. 실제로 있었던 취약점들을 기반으로 만든 문제들이에요. 자, 첫 번째 퀴즈 제가 먼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손 들고 취약점 찾았다 이거 아니냐?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동시에 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뭐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명 찍겠습니다. 우선은 함수의 이름은 코인 트랜스퍼, 그러니까 코인을 전송하는 함수겠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보시면 to
받느니 그리고 어마운트 얼마를 보내겠다라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그리고 get balance가 다음 줄에 나오죠. 이거는 그 보내는 사람의 현재 잔고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잔고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은행처럼 잔고가 충분한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죠? 보내는 사람한테서 돈을 빼고 받는 사람에게는 돈을 늘리는 게 송금이죠. 자, 이게 코드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요? 이 친구! 음수 어마운트 음수 검사를 안 해서 한 번에 맞추셨네. 이거는 뭐 본인이 가져가셔도 되고 네, 끝나고 가져가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주시고요. 정답은 음수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취약점을 발생한다가 정답이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 보시는 순서는 오른쪽에 이 말풍선을 먼저 봐주시면 되고 이제 해커는 보통 정상적인 인풋을 넣지 않잖아요. 비정상적인 인풋을 넣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다가 만약에 금액을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양수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개 이런 식으로 음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현재의 잔고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현재 잔고에서 이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값을 빼죠. 그러면은 뭐 현재 잔고가 1,0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1,10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체크 루틴에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브 밸런스는 또 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에서 빼기 마이너스 100 하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네요. 그래서 공격자는 송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00원이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00 플러스 마이너스 1,000 하니까 1,000이 깎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인도 모르게 자기 잔고가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원인은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이더 스캔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의 정보들이 쌓여 나가는 그런 스캐너라 그러는데 스캐너를 보게 되면은 누가 내 돈을 빼갔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원장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취약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송금함수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취약점은 보통은 이제는 해커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게 많고 그러면 돈에 관련된 건 또 송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함수에서 취약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언어는 이번에 솔리디티입니다. 아까 첫 번째 보신 거는 고 언어였고요. 지금은 솔리디티입니다. 그리고 뭐 함수가 여러 개인데 가운데 트랜스퍼 함수만 봐주시면 되고요. 트랜스퍼 받느니 어마운트 근데 어마운트가 이번에는 코딩을 잘했네요. unsigned int죠. 양수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훔칠 수 있을까요? 저 친구. 최대 크기를 넘어서기 입력을 하면 최대 크기를 넘어선다. 인티저. 오버플로우. 와, 다들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네. 맞습니다. 인티저 오버플로우 혹은 인티저 언더플로우를 유발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인티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말풍선을 봐주시면 잔고보다 큰 금액을 송금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현재 잔고가 1,000인데 이 파라미터에다가 2,00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됐지? 자, 그러면은 1,000에 2,000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코드를 따라가 보시면 그러면 자, 리콰이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보낸 사람의 잔고는 1,000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은 2,000 하게 되면 1,000 마이너스 2,000이 되면서 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티저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1,000이 돼야 되지만 변수의 타입이 unsigne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때려보시면 42억 주주주주 이거 엄청나게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보낸 사람에게서 그 금액을 빼죠. 근데 또 여기서도 똑같은 언더플로우가 발생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냥 2,000원 받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때는 이 오버플로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솔리디티 0.8 버전 이후에서는 이 체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체크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았고, 개발자분들이 뭐 인티저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이거는 뭐 이제 해커들은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개발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코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취약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도 송금함수의 취약점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보시면 이번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파라미터로 둘 다 봤네요. 그리고 지갑에서 잔고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잔고 빼고 더하고 하고 지갑을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이 함수에서는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까요? 자, 오! 이 친구. 보내는 사람 아이디를 딴 사람 아이디로 하면 아, 그거는 제가 생략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가정하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좀 들으시면은 황당하실 거예요. 네,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아이디를 똑같이 한다. 정답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시면 보내는 사람도 사이버몽, 받는 사람도 사이버몽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et wallet 하면서 사이버몽의 지갑 정보를 각각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부분 빼고 더하는 부분을 보시면 보내는 사람한테서 여기서 100원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잔고는 1000원이라고 하고 보내는 사람한테서 100원 빼서 900원 만들고 그리고 받는 사람한테서 100원 더해서 1100원 만들어요. 만약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달랐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두 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보내는 사람의 지갑을 먼저 업데이트했죠. 그래서 900원이 됐어요. 근데 다음으로 받는 사람의 지갑을 또 업데이트하는데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전 정보가 오버라이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에 900으로 업데이트 됐던 거는 의미가 없어지고 마지막 정보인 1100원이 최종적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같게 했을 때 취약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맞추신 분은 이제 이따가 책 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갑니다. 게임의 상금을 훔치는 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고 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손 들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코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은 request prize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승자가 생겼을 때 상금을 요청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요청하게 되면은 보시면 internal check winner라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너가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맞다면 send prize라고 해가지고 그 컨트랙트가 들고 있는 돈을 그 사람한테 다 송금을 해줍니다.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써서 자, 이런 역할의 코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취약점이 있을까요? 아까 전처럼 네. 컨트랙터랑 그냥 같은 사람인 아닙니다. 네. 네. 네? 무승부? No. 코드가 너무 단순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안 나죠. 이럴 경우에는 답이 굉장히 쉽고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 앞에. 샌드프라이즈 인수가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지금 메시지 그래서 지금 인터널 샌드프라이즈에 인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닙니다. 네, 뒷친구. 받는 뒤에 자료형 만드는 아닙니다. 자, 그 MSG 샌더 파라미터요.
메시지 점 센더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전역 파라미터라 그래서 공격자가 조작할 수 없는 값이에요. 저게 조작이 되면은 굉장히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저건 근데 조작이 안 됩니다. 네. 게임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 한 명일 때는 무조건 우승자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정답을 들으시면 너무 황당할 텐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한 해킹 유형입니다. 네, 이 친구. 저도 혹시 될까요? 그 퍼블릭 그걸로 돼 있어서 네. 단어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이구. 네. 그게 취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뒤에만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딩동댕. 정답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리퀘스트 프라이즈라는 함수를 보시면 뒤에 퍼블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저거는 누구나 저 함수를 밖에서 호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퍼블릭에 반대되는 모디파이어라고 그러는데 모디파이어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인터널 함수에는 프라이빗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프라이빗을 안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는 디폴트로 퍼블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만 봤을 때는 아래 거 두 개가 함수 이름이 인터널이라고 딱 붙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디파이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퍼블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해커는 리퀘스트 프라이즈 굳이 거치지 않고 인터널 샌드 프라이즈를 바로 호출을 해버리는 거죠. RPC 포트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지 샌더가 되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의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지금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할 때는 이제 이 취약점의 유형은 디폴트 비저빌리티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모디파이어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 코드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쭉 보시고 이번에는 함수 이름 앞에 RPC라고 되어 있는 RPC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인데 이번에는 RPC 서버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함수입니다. get 블록 헤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 넘버의 블록의 헤더 정보를 알려달라 이런 이름의 함수죠. 어떤 취약점? 네, 저 흰옷. 저 언어를 잘 몰라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이디를 받아서 걔를 인트 32로 인덱스로 바꿔서 네, 길이하고 비교하니까 음수 넣으면 블락 헤더에서 마이너스 1같이 마지막 거를 가져올 수 있죠. 정답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ID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받고 있네요. 그리고 그 스트링을 받아서 나름 검사를 합니다. 이게 숫자인지 뭐 13579인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숫자인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라는 그 마이너스 짝대기를 못 넣어요.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라인에서 인티저 32로 컨버팅을 하죠. 형변환을 하는데 이게 스트링 타입을 인티저 32로 컨버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말풍선 먼저 봐주시면 id에 엄청 큰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int 32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2147, 483, 647이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기는 값을 넣어버리면 아까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에 647이 아니라 끝에를 648로 넣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음수로 전환이죠. 이번에는 언사인드가 아니라 사인드잖아요. 그래서 음수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하면서 엄청 큰 값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블록 헤더스라는 배열을 참조할 때 마이너스 방향의 배열을 참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는 뭐 돈을 훔쳐가는 그런 취약점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배열을 참조하면서 이제 패닉이 나게 됩니다. 크래시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에러가 out of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와 함께 이 RPC 서버가 그냥 팡 죽어버리는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인덱스 must be, must not be 네거티브 하면서 이거 음수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음수가 들어왔네 하면서 이거 오동작 하면서 그냥 RPC 서버가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RPC 서버가 죽어버린다는 것은 그 블록체인이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RPC 서버가 뭐 한 대만 있는 경우는 없고요.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만약에 특정 거래소가 A라는 RPC 서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RPC 서버가 죽었다. 그러면 그 거래소는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김용진 군이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너의 포인터 디레퍼런스 취약점을 찾아봤다. 쓸모가 없다.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너의 포인터 디레퍼런스든 혹은 이런 아웃 오브 레인지든 어떤 단순한 취약점으로 만약에 그 서버가 크래시가 나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 금융 서비스인데 크래시가 나서 작동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험도를 크리티컬로 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버그 바운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버그 바운티를 할 때 그 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급 중에 굉장히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마탱이 가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6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그 노드에 P2P 노드에 존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RPC 서버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라라는 커맨드가 왔을 때 그 노드 측에서 실제로 배포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한번 취약점을 찾아보세요. 보시면 파라미터로 압축 파일을 받고 있어요. 압축 파일을 받고 그 압축 파일의 내용을 압축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코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발생했었던 취약점입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찾을 때 코드를 열심히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취약점 찾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컴퓨터 앞에 없을 때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뭐 화장실 갔을 때 취약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자려고 누웠는데 취약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공격자가 압축 파일을 던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혹시 입력하는 거에다 명령어 같은 거 명령어 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압축 파일 넣었을 때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배포가 안 되겠죠. 네. 저 친구 그냥 쉐 올려. 쉐를 올려버린다. 쉐를 올려버린다.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웹폴더가 열려 있고 그리고 마침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되는 폴더가 웹폴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한 답변은 아니네요. 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따옴표가 하나만 있어요. 그 제가 어디다 친 겁니다. 친 거요? 동일한 파일명을 올려서 동일한 파일명 올린다. 거기서 이제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일점 메인이 조작이 가능하면 점점 슬래시로 점점 슬래시 정답. 그래 이 친구가 이제 동일한 파일이라 그런 게 그 해커가 자기 파일을 동일하게 두 개 올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놓고 칠 수 없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정답은 자, 그 zip 파일 안에 파일 네임을 공격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필드를 조작을 해가지고 점점 아래 점점 아래 점점 아래 점점 아래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이 만약에 홈의 블록체인의 디플로이의
temp dir에 풀리는 원래 구현이었다고 치면 파일 네임이 점점 아래가 되면서 이제 디렉토리 트래버셜이라고 그래요. 패스 트래버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압축 파일에서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집 슬립 어택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공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디렉토리를 벗어나서 다른 파일을 생성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원했던 취약점이고요. 그리고 보너스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파일을 생성하면 해커가 원격 쉘을 딸 수 있을까요? DLL 파일 리눅스입니다. 아, 그리고 조건은 일반 권한이라는 거고요. 일반 권한으로 이 사람이 노드를 돌렸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덮어쓰기는 이제 코드상으로는 사실 덮어쓰기 돼 있는 게 맞는데 그럼 문제가 좀 너무 쉬워져가지고 덮어쓰기는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답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모트 쉘을 딸 수 있을까요? 리버스 쉘 네, 리버스 쉘을 어디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네, 저 친구. 네, 저기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라이브러리를 후킹하는 파일을 올린다?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 그 파일을 이 프로그램에 마침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쉘 스크립트로 리버스 쉘을 그 어떤 경로에 어떤 이름으로? 아, 저 친구. 리버스 쉘을 네. 홈에 네? 홈에. 위에 이제 빈 폴더에다가 네. 아니 폴더 나중에 빈 폴더 위에다가 네. 올리는 거. 땡. 네.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네. 아, 그게 이제 바의 스풀의 크론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올리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는데 그 디렉토리는 루트만 파일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저 끝에 TMP? TMP에 파일을 올려도 실행이 되지는 않죠. 네, 이 친구 먼저. 블록체인 정보에 올리면 아닙니다. 홈 디렉토리에 올리고 네. 재시작을 해요. 재시작을 한다. 비슷한데 파일명을 얘기해 보세요. 홈 디렉토리에 올린 다음에 재시작을 해요. 파일명이 중요합니다. 이제 10초 있다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예. ETC 파일 ETC는 루트만 쓸 수 있으니까 권한이 안 돼서 못 올리죠.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해킹에서 정답이 뭐 한 개, 두 개로 딱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홈 디렉토리에 배시 로그인이라는 파일을 넣으면 이 개발자가 로그인할 때 저 파일을 자동으로 실행하거든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배시 RC 있고 배시 프로파일 있고 그 다음에 배시 로그인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어서 덮어쓰기는 이제 우리 안 하는 걸로 조건으로 달았잖아요. 안 되고 배시 로그인은 보통 없거든요. 그 저거를 만들어 두면은 로그인할 때 저게 쉘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쉘이 날라오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SH 써보시는 분들은 그 이제 개인기 공개키로 접속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 경로에다가 공개키를 넣어두면 그 사람의 개인키로 그냥 SSH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SSH 접속하면 그냥 쉘 딴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일은 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취약점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거 한 30초 기다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유명한 취약점이에요. 집 슬립이라는 취약점이 유명하다고 한 것처럼 또 유명한 압축 파일 관련 취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확장자를 변경 아닙니다. 힌트는 집밤입니다. 집밤. 그 공격의 이름이 집밤이에요. 밤, 폭탄. 네. 집 파일에 무제한으로 캡처할 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그 zip 파일을 만들 때 같은 내용을 많이 넣어요. 같은 내용을 많이 넣으면 그러면 이제 내용이 다 다르면 압축을 해도 압축 파일의 용량이 큰데 같은 내용 예를 들어 뭐 00000 혹은 AAAA 이런 걸 많이 넣으면은 압축했을 때 이제 압축의 알고리즘이 그거잖아요. A가 뒤에 몇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기가의 뭐 예를 들어서 100기가의 A를 넣고 압축을 하게 되면은 10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걔를 여기다가 던지게 되면은 이 노드는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완전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바닥이 나면은 그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크래시 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시면서 이거는 처음에 더 다오라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쪼갠 그런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해킹 사고를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마음대로 그냥 찍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취약점 역시 이제 블록체인 해킹 분야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취약점 유형입니다. 뭘까요? 맨 위에 디파짓 밸런스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가운데 윗드로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윗드로우는 출금이라는 뜻이에요. 디파짓은 입금이라는 뜻이고 출금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체크를 뭐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출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네요. 네. message.sender.call하고 밸류를 넣게 되면은 그만큼의 송금을 하게 됩니다. 송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금액을 송금했기 때문에 그 요청자의 잔고는 0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 코드의 전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찍어보셔도 좋아요. 찍었을 때 그게 취약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10초 기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많이는 아니지만 책이 남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한번 찍어보시는 분. 막 드시네요. 많이 안 해본 저 친구 아직 답변 안 했었죠? 네, 저 친구도 할게요. 네. 소리 좀만 크게. 아까처럼 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아닙니다. 저 친구. 정답을 맞춰버렸네. 저 친구 정답을 맞춰버렸습니다. 네, 블록체인 해킹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킹 테크닉인 리엔트런시 공격을 하면 공격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공격자가 이 함수를 본인이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하는 역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어서 걔를 먼저 블록체인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공격자가 그 배포한 어택 컨트랙트를 호출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withdraw 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호출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컨트랙트가 호출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 센더는 그 컨트랙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콜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좀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게 원래는 콜하고 이제 밸류는 얼마를 보내겠다라는 값이지만 이거 말고 인자가 하나 더 있어요. 함수명을 정확히는 함수 해시를 여기다 인자로 넣어주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 해시에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해시를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디폴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커의 컨트랙트에 그 디폴트 함수가 호출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는 제어권이 해커에게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해커는 어떻게 하냐? 거기서 다시 withdraw를 또 호출을 해요. 리엔트런시를 해버리는 거죠. 재진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잔고가
0이 되기 전에 위드로가 다시 호출이 됐기 때문에 잔고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또 성금을 받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재진입해서 또 성금 받고 또 재진입해서 송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잔고를 내가 다 털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종료시키면 그때 잔고가 0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하시려면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입히게 되고요. 그리고 콜 대신 트랜스포 함수를 쓰게 되면 얘는 추가적인 함수를 호출 못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패치가 되고 그리고 이 콜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잔고를 송금한 다음에 잔고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잔고를 먼저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패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개의 취약점 설명 드려봤고요. 이거 보시면서 블록체인 해킹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안 어렵네? 엄청 쉬운 것만 일부러 추려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기사에 뜨는 그런 해킹 사고들 이제 루트 커즈라 그래가지고 해킹 원인들 살펴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어려운 취약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간단하고 쉽고 로지컬한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 없는 그런 취약점들이 아직은 블록체인 업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시겠죠.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국내에는 띠오리, 해치렉스, 스오, 헥설런터라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해킹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요. 9209 예시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해외에도 블록체인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블록색, 썰틱, 하얼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도 이제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대우가 진짜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어요. 금액이 엄청 세고 그리고 해외 업체들은 리모트 잡이 되게 많아요.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취업 안 한다. 나는 그냥 프리랜서처럼 버거헌팅만 하겠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블록체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버거헌팅 사이트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뮨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해킹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또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조언은 딱 3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삽질을 많이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노드들이 다 소스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커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비트코인도 빌드해보시고 이더리움 이제 게스라는 노드를 받아서 빌드해보시면 돼요. 빌드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드 여러 개 만들어서 붙여보는 실습도 해보시고 사용자 2명 만들어서 A가 B한테 송금해보는 실습도 해보시고 아마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A가 B에게 송금하려고 막 이제 에러 나고 할 거예요. 보통 막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럼 알아보면은 A한테 잔고가 없었네? 그러면 잔고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채굴을 하면 되는구나. 채굴은 마이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마이닝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킹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끈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정말 간혹 있고요. 그분들도 모르죠. 그게 처음부터 잘한 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한 건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록체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버그헌팅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취약점을 찾아야지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취약점을 찾는 중요한 마음가짐은 취약점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팀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도 항상 팀 단위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등산도 혼자 내가 올라가다 지쳐가지고 중간에 내려오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가면 막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가고 만약에 한 명이 막 힘들어서 막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야 뭐해 빨리 올라가자라고 이제 응원해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여럿이 있으면은 꼭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각자 항상 똑같은 순서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걸 공부하다가 먼저 공부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알려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중국의 옛 현인 중에 이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쌈인행, 쌈인행, 필요우선. 무슨 얘기인지 맞추면 선물. 맞습니까? 제가 지금 발음이 맞습니까? 한번 들려줄 수 있습니까? 까먹었습니까? 아니 저분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멋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딱 이제 마지막에 처음인가요? 마지막인가요? 하여튼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오 멋지다 했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쌈인행, 쌈요유거원.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3명 있으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챙겨 가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너무 생소한 분야고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막 되게 모르겠는 용어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서 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지금 30명이 안 될걸요 아마? 20명? 20명, 30명 사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막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제대로 하는 분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블루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상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개념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또 제이군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시길 바라고요.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커리어 향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질문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늦었나요? 네, 질문 조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블록체인을 처음 공부하려고 하면은 네. 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앞에 중에 이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워게임으로 많이 접근하시죠. 그래서 이더넛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문제들로 구성된 워게임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봤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취약점이 코드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공격자가 어떻게 트리거를 시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그 트리거를 해야지 내가 키를 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게임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천하는 게 그 보고서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거기 익스플로이트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블록체인 공부할 때 수학 같은 게 많이 필요. 수학은 그냥 해킹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분야를 암호학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학이 이제 필요하겠죠. 블록체인도 지금 뭐 쭉 보셨지만 수학 필요했나요? 네. 하지만 수학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수학적인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워게임 사이트 알려주셨었는데 네. 그 나눠주신 책처럼 마스터링 이더리움 네. 책을 보고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분야의 워게임을 하게 되면 그냥 라이트업을 봅니다. 저는. 네. 왜냐면 뭐 직접 푸는 게 더 공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가져가세요. 네, 질문 맞추신 분들 아까